제7위 그룹법이 돼가지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에 지금 있어서 예, 목표는 83년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40년 됐습니다. 그 외 83년 목회 이전에 난지도 쓰레기 매입장에서 일을 하다가 같은 83년에 부잣집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사라지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양해하시면서 말씀을 드려주시면 이해하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제는 화다스리기인데 이건 뭐 꼭 노인들만 아니고 그 교재 아마 70페이지 오늘 지금 강의하신 분 바로 뒤쪽에 있는 게 제가 이게 화라는 게 젊을 때부터 잘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지금은 우리 주제가 노인의 화니까 이 점에서 좀 특화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옛날에는 치매가 있으면 노만 들었다고 그랬죠. 지금은 치매하고 병명이 확정이 됐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중에 특이한 게 화를 많이 내는 게 아닙니까? 물건 치고 던지고 이런 거. 그게 이제 가족 간에 얼마나 많은 그 절망감을 부여하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왔습니다. 크게는 그런 단계까지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또 약으로 다스리고 여러 가지 케어를 하는 다른 길이 있겠고요. 이전 단계에 사람이 자기 화를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에 사소한 짜증이나 화내는 것 때문에 124페이지요. 불화가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가지고 온 책하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이 아마 사이즈가 달라가지고 페이지가 다르죠. 네, 페이지가 달라요. 124페이지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제 형님과의 대화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래 뭐 목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근데 최근에 지하철에서 뭐 보청기를 잃어버렸나 그러니까 짜증이 왕창 나죠. 그 다음에 뭐 상당히 힘든 이제 그 생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답답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대화할 때도 복잡한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에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면 딴 사람의 어려운 얘기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일 벌어지게 되면 짜증도 내고 이러는데 본인이 그걸 짜증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어제 낮에 잠시 낮에 이제 잠이 드는 경우 있잖아요. 비몽사몽 간에 그 집 유리창 그 바깥에 나뭇가지에 하얀 새가 이렇게 앉아 있더랍니다. 근데 되게 아름답더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새 얼굴이 사람 얼굴이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나 이러는데 배경음악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민요에 짜증을 내어서 뭘 하나 노래했죠. 그게 배경음악으로 쭉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지금까지 이 며칠간 지금 짜증 내면서 살았는데 하나도 마음이 편안하지도 않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짜증 좀 내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 모양이다. 이러면 그거 웃길래 웃는 거 제가 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3년 후에 희니까 77살입니다. 제가 74시고. 네, 뭐 그만큼 3년은 사람이 인생살에 통달해가지고 다 마음이 너그러지고 이럴 것 같아도 사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더 나이 들수록 이 마음에 남아있던 이게 더 표출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지지 않는다고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돈 벌면서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동창회 사무실 잘 됩니다. 제 위에 10년 선배, 제 형님이 10년 후인데 이제 그 대구 경북고등학교니까 동창들이 쟁쟁한 사람 많지 않겠어요? 동창회 사무실 돈 모아가지고 다 만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다들 일하고 이럴 때 나와서 즐겁게 서로 막 돈 내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근데 나이가 더 들어서 한 명, 두 명 백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좀 생기죠. 다들 이제 돈 있는 친구 와서 밥 안 사나 빼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왔다가 그냥 각자 먹자 이러면은 돈 많이 버는 놈 이제 이렇게 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낼 만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기 싫고 그다음에 괜히 그전에는 사이 좋았던 친구인데 서먹서먹해지는 이런 경험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 사무실 잘 안 됩니다. 동창회에서 모아놓은 돈도 나중에 보면은 이제 쓰기가 되게 난감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예 돈 돌려줍니다. 이제 그냥 파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참 사람 관계가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화를 다스리는 게 그리고 그러니까 피해는 상대방에게도 가지고 자기에게도 오는 거예요. 친구 관계 멀어지고 가족 관계 서먹서먹해지고 그전에는 입안에 혀처럼 놀던 그 손자 손녀도 하도 좀 이상해 할머니 왜 이래 뭐 이러고 이제 한마디만 하면 그다음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화 한 번 냈다가 다시는 못 보는 일인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제 무수 후배 중에 하나가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하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는 자기도 무수 꽤나 한다고 이제 애를 엄격하게 교육한다 생각해서 어릴 때 한 20년 전에 뭐 잘못하면 이제 벌을 세워요. 뭐 소들게 하고 집에서. 그럼 할아버지가 슬금이 와가지고 애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도둑을 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완충 역할을 하죠. 그럴 경우에는 저거는 아빠가 화내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제대로 된 그 어떤 면에서 정말 교육적인 그 훈계나 어떤 그 체벌은 아니지만은 그건 이제 징계가 아니고 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 거구나. 이게 제3자는 잘 보인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가끔씩 그 모임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집은 같이 사니까 그럴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 따로 떨어져 살다 보면은 모임들이 자기 몸 아프고 이러면은 손자 손녀 오는 거 별로 안 반기고 또 보다가 딴방에 가더라 이러면 나도 섭섭해가지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이 저자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요. 뭐 보통 일체유심조 나 마음 먹기 나름 아니냐. 그럼 마음 하나 잘 먹으면 화가 왜 나겠냐 그러지만 제 평소에 그렇게 해서 마음 컨트롤 잘해가지고 화 안 내는 사람 별로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럭 화내는 거 이거 할아버지들이 버럭 화낼 때 할머니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뭐 여성들은 버럭 화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가끔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남 얘기도 아니고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가지고 집사람이 항상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가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요.
좋은 일 생각하고 어떤 작은 것에서 웃을 만한 일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실제로 웃음으로 만들 겁니다. 아까 제가 만지도 얘기를 했는데 82년에 들어가서 치과의료 선교에 그 진료를 했어요. 그때 만난 여자애가 지금 50이 됐는데 그때는 유치원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쓰레기가 파리떼하고 파리자오는 제비떼하고 말이죠. 어마무시하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가 풍기는 그곳에서 판잣집에서 살았던 그런 애예요. 근데 제가 어제 정말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나 잘 웃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머니가 이제 그 집 어느 정도 힘들게 살냐 어머니가 이 지하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있죠. 이걸 어떤 때는 3타임까지 되었어요. 노선별로 이렇게 우리나라 지하철이 노선별로 이렇게 관리자가 다르더라고요. 웬만하면 2타임 됐어요. 두 호선이죠. 1호선 가다가 3호선 옮기다가 뭐 이랬는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죠. 아버지는 이제 난지도에서 일하시다가 폐암 때문에 거의 힘을 못 쓰시는 상태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해서 집에 계시다가 누가 만나자고 그래서 나가다가 웬 놈이 횡단보도 턱 스치면서 그냥 밀치고 지나가 버렸는데요. 넘어졌어요. 고관절 부러진 거예요. 이제 이거 저도 얘기 듣고 야 큰일 났구나. 옛날 고관절 어른 80노인 고관절 다치면 못 일어나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학이 갑자기 놀랍습니다. 지금은 그 나이 돼도 심 박아가지고요. 그냥 잘 돼요. 아마 여기 나오신 전윤기 와이즈 그 부인께서도 그래가지고 아마 다시 수술이 잘 된 것 같아요. 그것도 고관절 다쳤다고 제가. 근데 그놈은 이제 처음에는 갓길에 가다가 그 다음에 쓱 돌아보더니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CCTV에 한 언젠가는 확인이 되겠죠. 내용은 이제 혼자 도저히 못 움직이니까 중학생들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119 연락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딸이 이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왔어요. 요새는 이게 컴퓨터로 가지고 기계가 다 수술합니다. 의사가 입력만 딱 하면 그 이제 수술 부위를 이렇게 절개하는 거는 사람이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계가 들어가서 다 해요. 되게 빨리 끝난답니다. 옛날에는 저희 의사가 직접 다 하다 보면 의사가 뭐 이렇게 과로나 이런 것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대요. 기계가 다 싹 해가지고 시간도 걸리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놈이 와서 바꿔가지고 본인이 다치 그럼 도망가 버리고 없고 다행히도 이제 그 딸이 보험 관련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보험으로 싹 다 처리는 된대요. 근데 이제 이분의 바로 앞손님, 앞 환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하여튼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병원 믿을 수 있겠나? 나 큰 병원 보험도 간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전공의 사태 때문에 큰 병원에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원은 그 지역에서 되게 많은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의사들이 있어도 훨씬 잘한 거예요. 지금 뭐 옮겨가도 저쪽에 수술 잘 안 됩니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럼 여기서 하지 뭐 이래 됐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간호사들이 와서 이쪽 다쳤는지 이쪽 다쳤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 기계를 세팅을 한다. 근데 그 병원의 실수예요. 이쪽으로 다쳤는데 이쪽에 수술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대하느냐 하니까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온몸 다 아프고 이러는 거예요. 맞아, 몸에도 그래 그렇게 얘기해.
이분이 그러니까 짜증이 많은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이것저것 아픈 게 이제 왕짜증 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뭐 여기도 아프고 이래 버린 거예요. 원래 간호사가 다 해가지고 사진 찍은 대로 보고서 해야 되잖아요. 그 말만 믿고 여기도 아프고 처음에 여기도 아프고 뭐 이런 거 봐요. 거기다 아프고 했는데 이게 이쪽이 아니고 이쪽인 거예요. 그 나중에 의사가 와서 이쪽에 한 번 더 수술하셔야 되는데 이러니까 더 완전히 나을까 근데 어쩌겠어. 그러게 됐죠. 근데 그것도 수술이 금방 끝나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제 딸은 이제 이 부분하고 딸이 이제 서로 그까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 할머니 좋겠다. 나중에 이쪽이 다치고 수술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리 다 수술 끝났으니까 부러질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웃을 일이 많은 사람은 상대방이 이해도 잘합니다. 그 사람도 뭐 바보들이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해해야지 뭐. 그러니까 설마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수술까지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차가 받치고 다르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앉은 거예요. 그래도 뭐 그 보험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쪽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손해 같은 걸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이 들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든 보험에 여러분도 나중에 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이 이제 다쳤을 경우에 그 사람은 이쪽에 돈 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보상해주는 그 조항이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보험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대요. 대부분 굉장히 많답니다. 그렇게 잘 보시면 뜻밖의 일 당했을 때 당하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명석에 아주 오래 앉아있고 다른 얘기가 있어요. 저희 두 분은 이제 있었는데 그렇게 웃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그 일을 보면서 이제 웃는 거예요. 그렇게 왕짜증 거예요. 그렇게 됐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야가 언제나 집안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밥 먹다 화장실 가다 주에 앉았다 밥 두 숟가락 다 나왔다 이런데 야는 그게 웃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게 어찌 보면 자기 방어적인 기제가 작동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천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서로 간에 좋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졌다 이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것보다는 웃겨 죽겠네 이러면 아버지도 웃고 마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좀 실수했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작은 거에서부터 웃을 수 있는 어떤 그걸 찾아내 가지고 그걸 확대하는 거, 극대화시키는 거, 이것이 화줄이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쓰레기 더미에서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야를 빚어내서 웃음이 가득 찬 진정한 아름다운 딸로 만드셨다. 그게 딱 영상이 되더라고요. 쓰레기 더미에서 이런 딸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잘 웃는 사람이 아니어서 웃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주변에 웃는 사람을 보면 아 이게 진리구나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단계별로 훈련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머리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이제 살펴보는 것,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때때로 남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정상인데 저놈이 괜히 와가지고 뭐라 하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그거 참 어려운 점입니다. 인생살이가 남 탓도 아니고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그다음에 전쟁 같은 게 났다. 전대지변이 일어났다. 남은 멀쩡한데 우리 집만 썩망했다. 이럴 경우에 어디 원망할 데도 없고 그렇지만 화는 나고 불수가 없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아래에서부터 위에 이르렀어. 나를 아는 자 하늘 보니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 배웠다. 공자님 배웠습니다. 하기 시술지 훈련 좋고 배우고 익히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그 위대한 성현도 전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훈련도 하고. 이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바다스님도 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 참 뛰어나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 화는 정말 끝이 없고 아무도 풀 수 없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야 이러면 그거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네. 일단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남 탓하지 않는다. 사실 이거 두 개만 하면 끝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찬찬히 주변을 보면서 이치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날 착착 올라가서 천명 하늘의 명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왔다. 이 길을 걸어온 나를 누가 알겠는가? 하늘은 알고 계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배우는 게 세상 이치이긴 하지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주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른 존재와 상호 교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면 우주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주가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 한 잔도 못 끓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생명체를 지니고 생각도 하고 느끼고 사랑도 하고 증오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그 이전 우주가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또 우주는 그 무언가 그걸 갖다가 좀 있게 하는 어떤 근원적인 존재 없이는 있을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우리 죽음이나 삶, 그다음에 화학, 혹은 증오, 사랑 이 모든 것들은 그 근원적 존재이신 하나님께 거기서 또 녹아내고 그래서 또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또 모든 것 안에 있는 그러니까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뿌리를 찾아가지고 해소하는 방법,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 중에는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관계에서 생겨나는 화도 있지만 사회 구조에 대한 분노 같은 것도 있죠. 특히 여기 어르신들은 토요일마다 이제 태극기 들고 나가는 부대, 그러면 정말 어떤 면에서 거룩한 분노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이거 또한 쉽게 해결되는 거 아니죠. 4월 10일에 결말에 따라 가지고 모인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더 큰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지금 되게 중요한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를 하는데요. 여하튼 그래도 정의로운 사회구나, 사람들이 정의감이 있구나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냐면 그 거룩한 분노는 그게 절망으로 뭐
바뀌게 되면 정말 그 누구도 케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야기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참 문제이긴 합니다. 젊은이들이 절대 노인들 취급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어떤 뭐 그 효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도 그 노인들 마음 돌리는 건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그 판단이나 혹은 관점에 따르면 젊은이와 노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확실하게 그어집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해소가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제 노인들이 자기 삶을 나름대로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려야만 되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화를 다스리고 싶다. 자기 멋대로 막 화를 내고 그냥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조차 들지 않겠죠. 이럴 경우에는 주변에 막 무지한 그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는 이제 무지막지하게 화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존이니까 화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자신의 감정을 포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감정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그 어딘가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꼭 컴퓨터 본체에 뭐 옛날 게 따라 들어가 있어서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하면 다 나온다는 거 있죠. 그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툭 건드리면 다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저자도 이걸 컴퓨터에 빗대어 출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트라우마 같은 거 이게 나이 들었어도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참 제어하기 힘든 영역이 바로 이 무의식에 깊이 내장되어 있는 어릴 때 그 기억들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영문이 예를 들면 불교인이었어요. 제가 목사 되고 난 뒤에도 절에 가서 제영하고 이렇게 돈 내고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도 그때 관절일 때가 입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톨릭계의 병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수녀님 오셔가지고 혹시 옛날에 찬송가 부르신 적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기회를 회상해 보니까 우리 집에 전도부인을 자주 왔었어요. 대구 49년에 왔는데 그 이전 군위에 사실 때 정벌 때죠. 이제 전도부인이 와가지고 아마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예민하니까 전도부인이 혼자 부르는 찬송가를 다 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녀님이 아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불러보라 그랬는데 4절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그 찬송가 부르신 적이 있나? 자녀들 중에 누구도 어머니가 찬송가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다면 혼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노래인데 깊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십니다. 아이고 죽었는데 동생들 생각이 다 나네. 이런 거 다 기억나네. 그래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이모, 작은 이모하고 사이에 터울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남동생이 무려 5명이 딱 다 죽은 거예요. 안동에 그 양반 집안 뭐 그때 그런 상당히 부도 쌓여 있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가차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1900년대 뭐 초, 중 이때 그냥 애들 중에 반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이름까지 다 지었다 하면 한 몇 사람 됐을 때 죽은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제 형도 2사람이 죽었어요. 저희 아버지 의사이신데도 속절없는 겁니다. 전염병 이런 거 한번 오면은 약이수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전 세대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속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단연되고 그 정도가 상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된다는 말은 그 어르신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자녀를 대할 때 그 무언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게 또다시 이 어린 사람에게 또 예장돼 가지고 또 이들이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일단 이런 것들을 잘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허병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운동권의 대부 중에 대부이신 지금 김진호 목사하고 대학 동기이고 그 빈민운동의 아주 대부 같은 분이 있는데 이제 한번 그분이 그러더라. 자기도 어릴 때 아버지가 일만 나갔다 돌아오면 그렇게 때렸대. 이게 이제 바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자식한테 물론 명분이 있겠죠. 공부 안 한다고 이래가지고 막 때려.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그 용서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야 이해를 하게 된다. 제가 탈북 학생들 가끔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가족이 같이 내려왔을 때 아들이 마음 못 붙여가지고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폭력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기껏 이 공부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이어서 좀 사람들이 살게 하려고 데리고 내려왔는데 이거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양아치처럼 돌아다니면 되느냐고 이제 때리는. 그러면 나는 또 나름대로 적응이 안 되고 뭐 하니까 이제 그냥 나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제 가족과 아주 복잡한 문제 생기게 되죠. 이거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탈북 학생들도 있고 아주 복잡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 언젠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실 수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법적인 문제 혹은 뭐 이제 다른 도덕적인 그런 상담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안에서 서로 간에 화나는 감정만 우러뜨려서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화 한 번 냈다 보면 잘 될 것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려면 일단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로부터 다 영향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점이 있다 혹은 뭐 트라우마가 있다 하는 게 내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 책임 아닌데 내가 왜 이리 됐냐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은 죽고 없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여하튼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의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도 자유롭지만 상대방도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단계 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화를 낼 만한 상황일 때도 있고 화를 내서는 안 되는 상황임을 나중에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조차 두 가지 종류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하는 거죠. 이거 화낼 만한 상황이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확실히 잘못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다른 의도로 뭘 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내 감정 때문에 그냥 맞받아쳐가지고 엉뚱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는 되죠. 그 사람 보시고 알긴데 내 괜히 잘못했네 뭐 이런 거. 이런 경우도 내가 그런 면모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다음에는 화를 내는 빈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야 이거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이러면 이미 자기 조절이 가능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전부 나빠지 되어버립니다.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탐색하는 세 번째 단계인데, 자기가 편안한 사람은 남도 편안하게 하고, 스스로가 불편한 사람은 주변도 불편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거 많이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남에게 혹은 자기에게 다 같이 피해를 주는 이 감정을 어떻게 조사하는가, 예. 비례의 감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적당한 감정 표현,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상대방은 계속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어가 안 되고 자기는 일방적으로 계속 억눌림을 받고 억압받고 상대방은 기고만장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화는 관계의 문제잖아요. 이 때문에 상대방도 더 이상 남에게 화를 내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은 비례된 감정 표현이다. 상대방이 이만큼 하시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만큼의 감정 표현을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정상화하고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표현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아마 부부싸움의 경우에도 이런 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 평생에 물려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옷장을 걷어내밀어가지고 할아버지 완전 놀래키게 하고 돈 뺏어가고 하는 이런 황혼이 많잖아요. 이게 사실 바람새아니는 아는 것 같은데 중간에 아무런 감정 표현이 없으니까 할아버지도 좀 모르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분들 양쪽에 다 불편한 게 알겠어요, 그죠? 여자들은 불편하다는 얘기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뭐 같이 있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그 뒤 단계는 어떻겠지? 뭐 나중에 더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계, 처음 단계는 비례된 감정 표현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관계로 돌입하는 문이 열린다. 그 다음에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자체를 내가 수양이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종교적으로 그 가르침이 너무 고결한 가르침일 경우에 화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관계 정상화하는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부처님 가운데 타막 같은 아무 분노도 하지도 않고 아무 응답도 하지도 않고 그거 거의고 다 받아주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속에는 그게 계속 쌓이고 그 분노가 거의 쌓인다는 거죠. 그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일단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어릴 때 억압된 분노의 감정, 이거 원치 않는 모습을 창출하게도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비례된 감정으로 이 어릴 때부터 받은 폭발적인 어떤 화 같은 걸 우려뜨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의 불덩이 같아가지고 언제 어떻게 화산처럼 폭발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기억도 잘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감정이 드러날 때 이게 상대방 행위에 대해서 내가 적절한 비례된 감정 표현을 하는가 이것만이라도 깨달아. 그러면은 서서히 자기 자신의 옛날 모습도 쳐다볼 수 있고 그걸 컨트롤해 나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같은 걸 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당한 화내는 아니면 화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화를 내는가. 그 두 번째 이유예요. 이게 어릴 때 무언가 쌓여있던 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 그때부터 무언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밟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된 감정 표현 굉장히 중요하다. 가끔 내가 자주 뭐 사소한 일로 집사람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화를 안 낸 것 같은데 집사람이 갑자기 당신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례된 감정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니 적어도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제가 그 과도하게 반응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과도하게 반응한 것도 아니고 내가 화낸 것도 아닌데 본인 상대방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화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말이 주제하고는 달리 화낸 거 가지고 계속 아까 주제보다 훨씬 한 10배 좀 그 긴 시간 뭐 택택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런 거 혹시 경험하시면 실제로 체험을 해보십시오. 연습해 보시고. 그러니까 자주 왜 당신 그렇게 화를 내요? 이런 말 들으면은 내가 이거 비례된 감정 표현에 서툴러 가지고 지금 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물론 상대방이 뭐 도발 행위 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비례된 감정 표현을 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머물러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대화가 이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딱 거기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볼을 어디 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뭐 딴 일 못하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요? 라는 말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자신을 잘 보시고 비례된 감정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언제 화를 냈다 그래? 그렇죠. 내가 언제 화냈는데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5분 나고 좀 쉬다 할까요? 네. 화를 다스리고 싶다. 무의식적인 감정이 묻어나게 되면 상황에 비례된 감정에다가 무의식적 감정까지 포함해가지고 마구마구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데 여기에 지나치게 자신을 학대해서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원래 저렇게 화가 많은 사람인데 그냥 상대방이 조금만 못하면 막 이런 사람이구나. 완전히 내가 인간도 아니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자기 자신이 형성되는 데에는 자기의 책임만 있는 건 아니거든. 주변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건 전부 다 치유의 과정이니까 어떻게 치유해 나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멈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분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네 감정 그대로 유지해라. 그리고 한참 더 지나서 새로 한번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작업이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하여 책임져 나가는 자세입니다. 학대하고 비난하기 위한 그러한 분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탐색해 가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근데 그 자기를 형편없는 존재로 자꾸 만들어가는 이런 분석이라면 중간에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 나가는 자세.
이건 내 탓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내 탓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책임져야 할 내 자신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석은 자신을 학대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를 정치하시기를 좀 쉽지 않겠습니다. 네. 제동에서 호텔을 시작했는데 그 동네가 좀 흠상부전 동네였습니다. 중학생인데도 교감에 잡아가지고 두드리고는 이제 우도 뺐고 점퍼도 뺐고 신발 옛날 신발을 뺏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집에까지 찾아가서 하기가 했는데요. 그 당시에 중3이 곧 올라갈 때 무슨 시험을 쳤어요. 네. 그때는 그 고등학교 정원에 조금 적은 아니 학생이 많았는지 이게 야간으로 돌아간 애가 있어요. 성적이 안 되는. 근데 우리 동네 아들이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남학생이거든. 그 순식간에 교회를 아직 삼았는데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주일 되니까 싹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어떻게 되냐 해서 교회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이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그 주간에 못 들어가고 야간으로 편성이 되니까 그날부터 지금은 이제 삼성생명인가요? 옛날 동방프라자였어요. 동방프라자 아침에 출근을 해. 그래가지고 그게 분수 막 올라오고 하는 이런 거에서 이제 10시에 문 닫을 때까지 거기 있다고 하는데 이놈들이 이제 돈 떨어지면은 그 돈 좀 있다 10분 해야 해가지고 이제 협박해가지고는 그 돈 뜯어가지고 라면 사 먹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한 명 가자. 주일 오후에 같이 오고 풀어자. 그러니까 우르르 앉아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다 도망갔는데 두 놈이 잡혔어요. 왜 했겠어요? 아니죠. 다 도망가죠. 진짜 다 도망가죠. 두 놈 불러가지고 그 안에 그 되게 비싼 그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집이니까 되게 비쌀 거 아닙니까? 네.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줬다가 그 맛있는 거를 도망가는 거 손에 쥐고 그렇게 네. 그 다음 또 한 중인가 아시나니까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누가 지금 도둑질하다가 잡혔는데 협박해가지고 공갈이 주시더만 잡혔는데 지금 연락처 일로 한대요. 보니까 그 형이 엄청나게 무서운 형이에요. 그 동생 그 하면 중3짜리가 막 죽이는 거예요. 그 집에는 연락 못하고 교회다 연락도 했네. 보호자로. 우리가 이제 하수인다.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그 시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갔죠. 그랬더니 그 수의실 같은데 그런 짓 하는 분 10대 명을 붙잡아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여학생이 몇 명 쭉 처에 앉아있어요. 입구에. 이 어머니가 대뜸 여학생 깃대기를 막 때리면서 너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 일을 했다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엄마가 세월처럼 지연파인데 그 당시에는 애들 또 항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앉아있더라고요. 집어냈죠.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돈 좀 있는 애 돈 뜯어가지고 라면 먹은 게 왜 죄냐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어디서 쏟아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모는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물론 이게 80년대 얘기니까 수주의 차이죠. 그래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어머니는 보내고 이제 그렇게 배가 고프냐 삼겹살 돼지갈비 집에 갔더니 저는 나파람이 개눈 감추도 먹는다 이랬죠. 폭풍처럼 먹이. 그 배가 부를만 불렀을 때 딴 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쪽방이라고 들어보셨죠? 쪽방. 예, 쪽방이 조그만한 방인데 옛날 이제 지금도 있습니다. 창신동 그때 가면 남아 있어요. 방이 정말 조그만해요. 한 사람 끼고 이제 사는 데인데 그 당시에는
종목 상가 옛날 그 일제시대 때 유학, 60대까지는 그게 그 유학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3층짜리 녹조 건물에 가봅니다. 그방 쭉 나눠가지고 옛날에는 그 여성들이 방 하나 기도하면서 손님 받고 하는 그런 방이 3층짜리 집이 있어요. 보통 거기 남녀 혼수해가지고 거기서 그게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이놈들이 지금 끌러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데 일단 노방 프라자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는 길에 종로상까지 오는 길에 이곳저곳에서 돈 뜯어가지고 그 쪽방에 들어갈 만한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바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자. 종로상가 이 쪽방 앞에 갔죠. 이런 저녁 먹여가지고 제 기억에 7시부터 10시까지 제가 그 찍고 있습니다. 마파를 잡아가려고. 근데 그날은 안 옵니다. 한 명가 딱 요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기 있어요. 빨리 하나 할머니겠죠. 그놈하고 이제 증명 하나 하고 셋이서 3시간을 기다리다가 안 오길래 이제 왔는데 그때부터는 아들이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 그러니까 저도 각오를 한 거죠. 내가 가면 정말 다시 교회는 안 온다. 그러니까 그 짓은 안 한다. 이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케이스는 그 위에 이제 산 정상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 동네도 있고. 거기를 중고등학생들, 남학생들이 다 장악했다는 소문이 들려요. 애들은 의심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YMCA 사범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쫙 많이 섞였어요. 저도 어떻게 기대입니다. 청년 2명을 데리고 올라갔죠. 그때 정말 한 30명 정도의 남학생들이 그네고 뭐고 다 장악을 해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야이라 이랬더니 다 도망갑니다. 그 중에 한 분 못 잡았으니까. 너 아직도 어디냐? 보니까 조선 가정, 할머니하고 사는 학생 하나가 그 옆에 집이 하나 있어요. 콧구멍만한 집이었어요. 근데 이걸 아직도 삼아가지고 인마들이 한매를 부리먹으면서 30명 라면을 다 한매 보고 끓여드려 해가지고 먹고 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는 야를 받은 대로 지금 학교 야간부라는 게 이게 자기 개념하고가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좀 그게 되지만 처음에 완전히 저거 흑수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근데 마음 붙일 게 없으니까 집에 가면 왜 공부 못했냐고 막 이제 이렇게 되고 아무도 가르쳐 줄 데가 없으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가지고 그러다가 쉽게 말 발본 생활을 하면 아들이 다시 안 오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더라고. 그 다음부터 다시 우리는 우리는 돌아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의외로 예상과 달리 이제 잘 해주면 뭔가 해결이 되는 이런 거를 제가 그때 경험을 했는데 뭐 난지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혹은 뭐 상대방이 그 중학생 정도 뭐 고3, 고등학생까지는 됐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난지도의 경험에 따르면 원래 서울시 땅인데 사람들이 그거 들어가지고 판잣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하수도가 엉망진창이니까 주택 개량 사업을 했어요. 저하고 동네 분들이 주도가 되어 보고조사를 싹 했어요. 지도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주소가 딱 한 개이기 때문에 편지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돼. 800가구 살았는데 번지가 하나면 편지가 들어옵니까? 전화선은 물론 들어오지 않고 다음 우음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기는 넣어줬어요. 상수도 없죠. 하수도 없죠. 그러면 화장실 물이 그냥 펌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바꿨어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가 점유를 20년 했으니까 우리 땅 됐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부동산 점유 취득식으로 주장했어요.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건 넣었다 아니니까 문제가 돌려줘야 된다 계획장을 계속 냈어요. 도담도 하는 얘기죠.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그 인권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그 제가 잘 아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 소송을 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소송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리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만두더랍니다. 이분들에게는 뭐가 남아있느냐 하면은 땅에 대한 그 어떤 상실감 뭐 이런 게 깊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보면은 이제 시골에서 쉽게 말하면 세 명 가족이 있을 때 5,000평이 먹고 살만하면 이 3명에서 자기가 3명 더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위에는 아직 살아있고 밑에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인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이상 늘어날 수도 없고 요새처럼 층층이 이렇게 농사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상실 이런 것들이 혹은 뭐 아예 그 소작으로 있다가 그냥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 욕구는 일종의 화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럼 막무가내 인권 변호사가 설득이 안 되더라. 법원에서 안 된다 하니 그때 한번 맞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살이 복잡합니다. 좀 간단한 얘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는 저겁니다. 우리 보면 보통 뭐 잘못했으니 사과해라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 사과 잘 안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사과 거의 안 해요. 집사람도 제가 가서 이제 사과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언젠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당신은 내가 못하는 말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예, 내가 표현 못하는 게 있어요. 그 경상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아니 말이야 다 하죠. 근데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상대방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직 그것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상대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예? 사랑한다는 말을 하셨어요? 맞죠? 그걸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죠.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끝까지 설명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잖아. 그러면 그래도 이 마지막 남는 게 있어요. 그래도 뭐 이 말 한마디 해줘. 그게 왜 어렵나? 그게 엄청 어려운 건데 어렵다 아니야. 불가능한 건데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뭐 어떤 본인에게 어떤 상실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충족시키려는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저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이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하여튼 대충 나이 든 어르신들은 남자들의 경우에 사과 요구하면은 감정만 상할 뿐이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사과하려는 마음이 있고 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를 여자가 간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느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참 예민하기 때문에 잘 느껴요. 잘 느끼는데 이게 그때뿐이지. 그 다음 상황이 되면 그것도 옛날에 까먹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건 날 때마다 좀 지나서 이제 그 회복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면은 그런 대로 많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던 화도 좀 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하라는 말은 되게 모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가 봐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래서 그거는 몸으로 표현하는 거 오히려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에서의 자제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사람살이가 참 복잡합니다. 입으로만 하면 돼도 입으로만 해도 되는데 입으로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감정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알아요. 영혼이 없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진실을 어떻게 말해. 표현하느냐. 어제 하여튼 뭐 다른 그 제가 아까 받침 분 지금 문명 갔다 오는 길에 그게 저 수유리 쪽이었어요. 원래는 그 딸하고 같이 밥 먹으려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냥 나오는데 그럼 일단 밥 사 먹기로 힘드니까 밥을 사 먹고 가자 했는데 식당에 들어갔다 이 사람이 항상 그러니까 시간을 예를 들면 10분에 출발한다 이러면 꼭 시간 2, 3분에 나와요. 그 중간에 뭘 하냐 하면 진작에 그 만들어 놓은 커피 같은 건 그 시간에 딱 타요. 그래서 들고 나와요. 음식점에서 이제 그다음 이거 빼 들고 그다음에 또 커피밥 먹는다고 커피 들고 오네요. 저는 운전 안 해, 이 사람이 운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키는 멀리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만히 있으면은 저보고 이제 가방이랑 커피잔을 줘요. 자기가 연다고. 요거는 내가 좀 다리 해볼까 해서 그 안문을 열어줬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니까 평소에 한 번 타라고. 평소에 한 번도 차 타라고 운전하라고 앞에 문을 열어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됐어요. 차 문을 열어주든가 아니면 커피잔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 해요. 근데 어떻게나 무슨 액션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이때는 문 열어주는 게 참. 문 정말 놀랍니다. 와 문을 열어주네. 문 열어주는 건 감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 서로 간에 이제 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 부부 간에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잘 대하다 보면 자녀들은 나중에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좀 더 그 부모도 나이가 조금 중년쯤 될 때는 자녀하고 많이 싸웁니다만 나이가 조금 더 들면은 훨씬 부드러워져요. 인상도 부드러워지고 사람 몸이 아마 좀 쇠약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화가 나죠. 나지만 비례된 감정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연푸하게나마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하게 되는 어떤 게 좀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화목한 쪽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가게 되더라고 봐요. 이 어려운 말로 정신역동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자기 내부에 감춰져 있는 역동적인 힘인 겁니다. 자기도 제어할 수 없고 전체도 파악하기 힘든 이 부분을 연구하고 파악하고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그런 건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문으로 배워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스스로 습득하고 노력하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이해를 해야 상대방을 바르게 수용할 수 있겠죠. 이게 제일 급습니다. 바르게 이해합니다. 나 자신을 또 내가 수용을 하고 상대방도 수용을 하고 수용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이해가 선행돼야 되죠. 내가 누구냐? 상대방은 또 누구냐? 지위가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서서히 사람 간의 관계를 사랑과 연민, 돌봄 이런 쪽으로 형성해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삶에 있을 전향적 태도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퇴행적인 힘 이게 또 있는데 이건 계속 거꾸로 사람 관계를 나쁘게만 만들어가는 그런 힘이 작동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 퇴행적인 힘과 진보적인 힘 이렇게 되는데 퇴행적인 힘은 거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진보적인 힘을 통하여 건강한 자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출판일도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주 초창기에 만든 책 제목이 서양 철학사의 그
조수의 시 강승희 선생이 번역한 책 제목인데 제목 나는 부모가 미워요. 그러니까 의견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철학계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요새 심리학의 문제는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철학적 심리학도 아주 강세입니다. 종교적 심리학도. 그러니까 심리학만 가지고 이런 프로이트나 뭐 융식의 분석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고 해서 종교에서 그걸 접근하거나 이런 거, 뭐 철학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보면은 문제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들은 문제아들의 경우에도 제대로 잘 자기를 발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은 스스로 자아를 형성해 나가면서 건강한 아이로 자란다 이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그 책 혹시 보십시오. 그때는 서머힐이라는 책으로 기왕에 조그만하게 번역되어 있다가요.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책 번역했는데요. 지금도 어디선가 번역돼 나와 있을 겁니다. 서머힐 학교, 영국의 특수학교. 먼 연유로 부모가 케어가 안 되는 애가 일반 학교에서 적응 안 되고 해서 특수학교 보내는데 이게 이제 서머힐이라 아주 특수학교입니다. 네. 커리큘럼은 다 제공을 해요. 자, 이게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태도입니다. 모든 프로그램 다 있어요. 그 과정이. 근데 들어오고 나오고는 자유인 겁니다. 수업에 들어오고 나오고.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교장 선생으로 수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졸업에 나간 아들 뒤에까지 다 추적해서 이제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글을 쓴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대략 한 5, 6살 때 들어가지고 케어가 안 되니까 들어온 거죠. 유치원부터 적응이 안 된 애가 있는 그 다음에 16살 되면 이제 나가는데 그 4, 5년 동안에 한 번도 수업에 안 들어온 애가 있었대요. 다른 애들은 다 수업 들어가는데 지 혼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공소에 가서 뭘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혼자 논대요. 제가 그 친구들 있으니까 가서 강의는 안 들어도 그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야는 끝까지 단 한 번의 수업도 들어오지 않고 그것만 하고 나중에 30대 돼가지고 뭐 하냐 했더니 아주 유능한 엔지니어가 되었더라고요. 학교에서 학과는 공부 전혀 안 했지만 어느 날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엔지니어가 된 거예요. 건축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안에서 자전거를 누가 훔쳐 타고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럴 경우에 애들이 스스로 이제 그 징계를 하는 결의를 한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학교를 쫓아내자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죠. 야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야는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한 대 사주자. 돈 모아가지고 만에 자전거 푸는 걸 좋아하니까 운동장으로 20바퀴 돌리자. 내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게 다 이제 그 갈등 관계가 해소가 되는 거죠. 처음에 자전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들 얘기 있는데 이러면 이쪽으로 타고 저쪽 갖다 놓으면 돼요. 겨우겨우 찾아낸 거예요. 이거 지금 적보입니다. 저들이 갖다 놓으면 사용적도로서 아니지만 내 영역 밖에 내는 적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도둑질을 한 거죠. 내 어린애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화합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저놈은 저런 문제가 있지만 나 자신 또한 어떤 문제가 있으니 들어온 거 아니냐 이거. 나 도벽은 없지만 딴 건 있다 이거. 그러니까 그걸 서로 간에 이렇게 용인해주고 하는 이런 이제 결정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런 교육 방식이지만 아주 몇몇 개는 제가 40년 전에 읽은 책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삶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사회복지사 그 시험 그 자기가 취업했어요. 그 온라인 공부하는데 청소년 심리학 강의 하나가 아주 그 기억에 남아요. 자기가 그런 거 이제 청소년 상담하러 강의를 하러 들어가면 별난 놈이 다 있다. 한 번은 그 문제아들 상반이죠. 사다리를 놓고 그 교실 뒤에 그 위에 떠 올라가 있더라. 이거 내려오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지금 자기는 강의하러 왔는데 이놈이 강의 들을 생각 안 하고 사다리 위에 떠 올라가지고 선생님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웃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승부하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거기서 웃음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머라는 게 많은 화를 물어때리면 아주 중요한. 요즘 가끔 황창영 신부의 그 유머 강의를 많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재밌는 남의 얘기지만 재밌는 얘기 가지고 분위기를 물어때리는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걸 보시면서 재밌는 것만 찾아내는 거. 이거 화를 다스리는 거에 보면 아주 쉬운 방법. 내가 지금 재밌는 걸 찾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거고 이렇게 합의를 해나가라는 거죠. 근데 생활이 어렵다고 오늘은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집에서 안 먹지. 이러면 계속 이 화만 덮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오케이 오늘 맛있는 거 가자. 이렇게 대해주면 혹은 먼저 그때 가서 바람 쐬고 합시다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이게 삶의 지혜라는 걸 역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